냄새나게 이런 싸구려를 누가 해달래요? 칠순을 바라보는 김선미의 얼굴로 갈비 국물이 튀었습니다. 주름진 뺨 위로 뜨거운 국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느리게,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듯 했으니까요. 식탁 주변에 모두 얼어붙었어요. 딸 희원의 입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김선미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열심히 모아둔 말들을 쏟아내는지 입이 계속 움직였지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김선미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계란말이 한 조각에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앞치마로 바닥에 흘러내린 반찬들을 닦으려 했지요. 그녀의 손등에는 평생 분식집을 하며 생긴 기름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왔어요. 계란말이 조각을 집으려는데 딸 희원이 다가와 어깨를 잡았네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 김선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계란말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지요.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어요. 6월 5일.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였지요. 김선미는 매년 이날이면 분식집 문을 닫았습니다. 몸이 아프다며 사위가 거실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여보, 어린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김선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계란말이 조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한 방울 눈물이 떨어졌어요. 김선미의 시선이 다시 달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6월 5일. 40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던 날이었지요.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김선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고요. 상 위에는 정성껏 준비한 사위의 생일상이 엉망이 되어 있었지요. 엎어진 생일상 앞에서 김선미는 1981년 26살 시간 속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1981년 수원시 지동. 봄바람이 불던 날, 김선미는 수원역 앞 다방에 앉아 있었지요. 26,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손목에는 동생 결혼 때 선물 받은 금팔찌가 반짝였고 세로한 곱슬 파마가 예쁘게 말려 있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나는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실례합니다. 김선미 씨인가요? 고개를 들어보니 체구는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눈매가 참 선했지요. 그게 김선미의 마음을 끌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만난 그들은 2달 후 결혼했어요. 당시엔 연애 기간이 짧았지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민수 씨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마음씨는 참 따뜻했으니까요. 신혼집은 수원 지동시장 뒤편 반지하 단칸방이었어요. 연탄 보일러를 피워도 바닥은 늘 차가웠지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민수 씨가 다니는 박스 공장은 월급이 8만 원, 선미의 봉제 공장 월급은 6만 5천 원. 두 사람 월급을 합쳐도 빠듯했지만 그 시절엔 다 그렇게들 살았어요. 오늘은 계란말이 해줄게요. 선미는 자주 계란말이를 해주었답니다. 당시 구멍가게에서는 계란을 한 개씩도 살 수 있었어요. 계란 3알이면 120원. 지금처럼 한 판씩 사는 게 아니라 형편에 맞게 몇 개씩 살 수 있었지요. 그게 민수 씨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었으니까요. 계란을 풀어 간장 조금 넣고 설탕 한 꼬집, 파를 송송 썰어 넣으면 냄새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보, 난 당신이 부친 계란말이가 제일 맛있어. 민수는 늘 그렇게 말했지요. 선미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어릴 적 엄마가 해주시던 것보다 맛있다는 말이니 그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결혼한 지 5달,
선미는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조그만 단칸방에 기쁨이 가득했지요. 민수는 그날 처음으로 소주 한 병을 사왔어요. 우리 아들 태어나면 이거 마시자. 선미는 피식 웃었지요. 왜 꼭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알아. 내 피니까. 1981년 창밖에서는 여전히 이어지는 새마을 운동 노래가 동네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전두환 정권도 이 운동을 계승해 다시 열심히 하자며 강조하던 시절이었죠. 그래도 두 사람에게는 그런 세상 일이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들만의 작은 세상이 있었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민수가 가슴에 통증을 느꼈어요.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요.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나.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병이 왜 생겼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여보. 그냥 조금 쉬면 나아질 거예요. 민수는 늘 그렇게 말했지요. 하지만 선미는 걱정이 되었어요. 임신 6개월, 배는 불러오는데 남편은 점점 야위어 갔으니까요. 약값은 월급의 절반을 잡아먹었습니다. 선미는 남편 몰래 회사에서 퇴직금을 일부 당겨 쓰는 융자를 신청했어요. 추웠던 그 겨울, 민수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선미는 매일 공장과 병원을 오갔지요. 임신 8개월 차였지만 그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그때는 출산휴가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1982년 6월 5일, 선미는 아침부터 배가 아팠어요. 그래도 참고 공장에 갔지요. 점심시간, 더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파졌습니다. 퇴근 시간까지는 2시간이나 남았는데 선미는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괜찮아요? 빨리 병원에 가야겠어요. 공장장이 택시를 불러주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시내는 차가 많았습니다.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택시가 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러다 아기 길에서 나겠네. 선미는 진통 속에서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에 있는 민수가 걱정되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33번 시내버스가 정차했습니다. 빨리 타요. 버스 안 아주머니들이 자리를 내주었지요. 승객 아저씨가 앞자리에 앉혀주고 아주머니들이 가방과 스카프로 임시 가림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통은 점점 심해졌어요. 조금만 참아요. 이제 곧 병원이에요. 하지만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33번 버스에서 선미는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 승객들의 도움으로 말이지요. 가방을 내어준 아주머니, 아이를 받아준 간호사 지망생 언니, 목도리를 풀어 아기를 감싸준 할머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에요, 건강한 아들. 선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작고 붉은 아기, 그 애의 울음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채웠지요. 누군가 아기 이마에 동전을 올려주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축복 속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선미는 아기를 안고 젖은 몸으로 남편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당신 말대로 아들이에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던 민수는 겨우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을 품에 안은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름은 진수로 하자. 이진수, 오래오래 맑게 흐르는 물처럼 살라고. 민수는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민수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아들을 보기 위해 마지막 숨을 참고 있었던 것처럼요. 아이를 본 그날 저녁 남편은 떠났습니다. 그렇게 선미는 27에 남편을 잃고 아이를 얻었어요. 시댁은 멀리 전라도, 친정은 강원도라 도움받을 곳도 없었지요. 선미는 지하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연탄불 위에 냄비를 올리고 계란 세 알을 삶았어요.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젖먹이 아들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돌아오지 않을 남편을 위해 쓸쓸히 놓아두었지요. 달그락달그락 연탄 위에서 삶아지는 계란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선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이제 혼자였지만 아들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어요. 진수야, 엄마가 너만큼은 꼭 지킬게. 그렇게 선미와 진수의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었답니다. 선미는 6살이 된 진수의 유치원 가방을 메어주며 미소 지었지요. 어느새 제법 의젓해진 아들이었습니다. 언청이가 있어 말은 조금 어눌했지만 눈망울은 맑고 영특했어요. 진수는 아버지의 눈을 빼닮았지요. 엄마, 오늘은 뭐 해줄 거예요? 언청이 때문에 요발음이 새는 진수의 질문에 선미는 웃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다른 반찬을 만들어주려고 애썼지요. 사실 형편은 늘 빠듯했어요. 봉제 공장을 그만두고 조그만 구내식당에서 일했으니까요. 그래도 진수에게만큼은 맛있는 반찬을 먹이고 싶었답니다. 오늘은 어떨까? 계란말이 어때? 진수가 제일 좋아하는 거. 진수는 해맑게 웃었지요. 진수는 계란말이를 좋아했어요. 특히 달짝지근하게 설탕, 간장 넣고 부친 계란말이를요. 선미는 그런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웠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진수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지요. 38도, 39도. 체온계의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선미는 아이를 업고 동네 의원으로 달려갔어요. 감기 같은데 이상하네요. 가슴 소리가 좀. 의사는 청진기를 진수의 가슴에 대고 인상을 찌푸렸지요. 그리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선미는 그날 밤 병원 응급실에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검사가 길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의사가 나왔지요. 선천성 심방중격 결손증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장에 구멍이 있는 거죠. 선미의 귀에 의사의 말이 들립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심장병으로 떠났는데 이제 아들마저 수술해야 합니다. 빨리요. 늦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말에 선미의 다리에 힘이 빠졌지요. 간호사가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의사의 말에 선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500만 원은 필요할 겁니다. 그것도 최소한으로요. 500만 원이라니. 그 시절 서민에게 그건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구내식당 일로는 월급이 13만 원이었답니다. 3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안 되는 돈이었지요. 며칠 동안 선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진수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선미는 병원과 일터를 오가며 정신없이 지냈지요. 밤에는 주섬주섬 보따리 장사를 했어요. 병원비를 마련하려고요.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5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했답니다. 친구가 하는 사채 있는데 거기서 빌릴까? 동네 아줌마가 귀띔해줬지요. 이자가 한 달에 5부라고 했어요. 선미는 결국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담보가 없으니 3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지요. 그마저도 갚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어느 날 진수의 병실에서 선미는 옆 침대의 외국인 부부를 보게 되었어요. 통역사와 함께 온 그들은 선미에게 말을 걸었지요. 아드님이 심장병이군요. 저희 친구 아이도 같은 병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들은 주한미군 관계자였어요. 남자는 미군 군의관이었고 여자는 어린이 의료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선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의 특별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한 거죠. 수술비도 무료고
치료도 최고 수준이에요. 선미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곧 그 희망은 사라졌지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입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입양이라니. 선미의 머리가 멍해졌어요.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니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어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진수의 생명이 위험하다고요. 밤마다 선미는 병실에서 잠든 진수를 바라보며 울었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미래를 상상했어요. 자라서 의사가 될 진수, 대학에 갈 진수, 결혼할 진수. 하지만 그 모든 상상 속에 자신은 없었지요. 엄마, 울지 마요. 나 나아질 거예요. 어느 날 진수가 선미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6살 아이의 눈에는 어른보다 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지요. 선미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야 한다. 그게 자신의 품에서든 다른 사람의 품에서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어요. 입양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지요. 미군 부부는 심장 전문이었고 입양 후 즉시 진수를 미국으로 데려가 수술받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을 시간이 왔다는 뜻이었지요. 선미는 진수를 위해 마지막 아침상을 차렸답니다. 계란새 알을 사서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진수가 제일 좋아하는 거였으니까요. 진수야, 이거 먹고 빨리 커서 의사 될 거지? 진수는 맛있게 계란말이를 먹었습니다. 엉청이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했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선미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미국에 가면 입도 고쳐주고 심장도 고쳐줄 거야. 그러면 아주 건강해질 거야. 알았지?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엄마가 왜 우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느꼈을 거예요. 엄마도 나중에 올 거예요? 그 질문에 선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단지 아이를 꼭 안아줄 뿐이었지요.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될 거래. 이제 미국 이름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엄마 마음속에서는 항상 진수야. 차가 왔어요. 하얀색 외제차였지요. 미국 부부가 내렸고 그들은 친절하게 선미에게 인사했습니다. 여자는 진수에게 작은 곰인형을 건넸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지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왔어요. 선미는 진수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널 많이 사랑해. 항상 사랑할 거야. 진수가 차에 오르고 문이 닫혔어요. 창문 너머로 아이의 작은 손이 흔들렸지요. 선미는 그 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차를 따라 몇 걸음 달렸습니다. 하지만 곧 차는 멀어졌고 그녀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어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선미는 진수의 빈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계란말이를 담았던 접시가 아직 씻지 않은 채 놓여 있었어요. 선미는 그 접시를 들고 싱크대로 가던 중 갑자기 주저앉았지요. 그리고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그날 달력에 적었어요. 진수 입양 보냄, 계란 3개, 콩자 반. 서툰 글씨로 적은 그 문장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선미는 이제 혼자였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아들을 보내고 그녀의 심장에도 구멍이 생긴 것 같았지요. 진수야, 살아야 해. 제발 잘 살아야 해. 진수를 보낸 그날 밤, 선미는 잠들지 못했어요. 아이의 빈 이불을 끌어안고 밤새 울었지요. 아침이 왔지만 깨울 아이가 없었습니다. 점심이 되었지만 차려줄 밥상이 없었어요. 저녁이 되었지만 동화책을 읽어줄 아이가 없었지요. 날이 지나도 선미의 가슴은 아물지 않았어요. 구내식당엔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세는 밀렸고 전기요금 고지서는 붉은 글씨로 바뀌었지요. 그래도 선미는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집안을 맴돌며 진수의 흔적을 찾을 뿐이었답니다. 진수야, 엄마가 아프게 낳아줘서 너무 미안해. 엄마가 가난해서 미안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요. 선미는 점점 말라갔어요. 밥도 먹지 않고 물만 마셨습니다. 때로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소주 한 병을 사와 마시기도 했지요. 이웃들은 걱정했어요. 하지만 선미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답니다. 1987년 7월 장마가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날이었지요. 선미는 집안의 짐을 정리했어요. 진수의 옷가지들을 깨끗이 빨아 개어 놓았습니다. 사진첩과 앨범도 정리했지요. 그리고 작은 상자에 진수의 탯줄과 베넷 저고리를 넣었어요. 그날 저녁 선미는 의자 위에 섰습니다. 천장에 매단 밧줄이 천천히 흔들렸지요. 지난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버스에서 태어난 진수, 처음 웃던 날, 첫걸음마, 유치원 첫날, 그리고 마지막 계란말이를 먹이던 날까지. 진수야, 엄마는 항상 널 사랑해. 아빠도 없고 너까지 없는 이 세상에서 엄마가 살 수가 없어. 선미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지요. 엄마, 엄마. 아이의 목소리 같았어요. 선미는 흠칫했습니다. 눈을 뜨고 창문 쪽을 바라봤지요. 그리고 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로 다가갔어요. 밖에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5살쯤 된 여자아이였지요. 비를 맞으며 땅바닥에 돌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아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지요. 선미는 잠시 서 있다가 의자에서 내려왔어요. 밧줄을 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요. 얘야, 왜 비 맞고 있니? 아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커다란 눈이 선미를 바라봤지요. 그 눈에는 진수의 눈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림 그리고 있어요. 선미는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요. 아이에게 다가가 쭈그려 앉았지요. 엄마 어디 계시니? 없어요. 아빠는? 저기. 아이는 길 건너 작은 다세대 주택을 가리켰어요. 선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고 진수의 옷 중 작은 것을 꺼내 입혔지요. 선미는 오래간만에 부엌에 불을 지폈어요.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찬장에는 계란 몇 개가 남아 있었지요. 배고프니? 계란말이 해줄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미는 계란을 풀어 간장 조금 넣고 설탕 한 꼬집, 파를 송송 썰어 넣었지요. 계란이 지글지글 익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어요. 맛있어요. 아이는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진수와 너무 비슷해 선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지요. 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름이 뭐니? 박희원이요. 희원이. 예쁜 이름이구나. 그날 저녁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비는 그쳤고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지요. 선미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자신이 죽으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마치 진수가 이 아이를 보내 자신을 살린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선미는 희원이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박 씨라는 그 사람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3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고 했지요. 희원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어 애를 먹고 있던 참이었다고요. 제가 희원이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들이 미국으로 입양 갔거든요.
지금 집이 비어요. 그렇게 선미는 희원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깨워서 세수시키고 밥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장에서 반찬거리 사와서 저녁을 차렸지요. 비록 진수는 아니었지만 아이를 돌보는 일은 선미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어요. 희원이의 아버지 박 씨는 자주 선미의 집에 들렀지요. 때로는 희원이를 데리러, 때로는 감사 인사를 전하러요. 그러다 어느 날 박 씨가 선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희원이 엄마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선미는 놀랐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지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아주 소박한 시기였습니다.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하고 동네 중국집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지요. 두 어른과 희원이 새 식구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1989년 초여름 선미의 집 앞마당에는 희원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7살이 된 희원이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지요. 선미는 그런 희원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6월 5일 진수의 생일날이 되면 선미는 여전히 진수를 그리워했지요. 엄마, 왜 울어요? 희원이가 물었어요. 선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지요. 아니야, 엄마 안 울어. 그냥 먼지가 들어갔나 봐. 희원이는 그런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마치 진수가 그랬던 것처럼요. 선미는 희원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희원아, 너는 엄마의 보물이야.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해 가을, 박 씨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했지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희원이는 며칠 동안 아빠를 찾으며 울었어요. 선미는 또다시 혼자 남겨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희원이가 있었으니까요. 선미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이를 위해서요.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린 선미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어요. 수원역 근처 분식집에서 일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분식집에서 일하던 선미는 어느새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떡볶이 아줌마가 되었어요. 조금 맵게, 조금 달게 아이들 입맛에 맞춰 요리해 주었지요. 그러다 1992년 선미는 용기를 내어 작은 분식집을 열었답니다. 희원이네라는 이름의 자그마한 가게였어요. 엄마, 이게 다 엄마 가게예요? 희원이는 신기한 듯 가게를 둘러보았지요.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우리 가게야. 엄마가 열심히 해서 희원이 공부시킬 거야. 그렇게 선미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비록 진수는 곁에 없었지만 선미는 희원이를 통해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답니다. 그리고 매년 6월 5일이면 가게 문을 닫고 조용히 계란 세 알을 삶았지요.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희원이를 위해, 그리고 하나는 바다 너머 그리운 아들 진수를 위해서요. 진수야, 잘 지내니? 엄마는 내가 보고 싶어? 선미는 미국에 있는 아들을 생각하며 속삭였어요. 아들이 잘 지내고 있기를, 수술도 잘 받고 건강해졌기를,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그렇게 마음속으로 빌었답니다. 그리고 말없이 눈물을 닦았지요. 그녀에겐 이제 희원이라는 딸이 있었으니까요. 한 아이를 잃고 다른 아이를 얻었지만 모성의 마음은 하나였어요. 비록 옆에 없어도 진수는 영원히 그녀의, 그리고 오직 그녀만의 아들이었지요.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어요. 희원이네 분식집은 수원역 근처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어요. 선미가 만드는 떡볶이와 김밥은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특히 계란말이는 금세 동이 날 정도로 인기였지요. 1995년
희원이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제법 숙녀가 되어가는 나이였지요. 희원이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매번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선미는 가슴이 벅찼지요. 엄마, 나 변호사가 될 거야. 어느 날 희원이가 말했어요. 텔레비전에서 형사 콜럼보를 보고 나서였지요. 선미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희원이 꼭 변호사가 될 거야. 엄마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선미는 더 일찍 일어나 더 늦게 잠들었어요. 아침 6시에 분식집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닫았지요. 희원이 학비를 모으기 위해서였어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도 선미는 불평하지 않았답니다. 딸의 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수원의 재개발 바람이 불던 1998년, 선미는 첫 번째 가게 이전을 했어요. 팔달문 근처로 옮긴 새 분식집은 전보다 조금 더 넓었지요. 그 무렵은 IMF 외환위기가 한창일 때였어요.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었고 금 모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답니다. 우리도 금 모으기 해야지. 선미는 결혼 반지와 남편의 유품으로 남은 금도장을 내놓았어요. 희원이는 말렸지만 선미는 웃으며 말했지요. 괜찮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잖아. 희원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선미는 가끔 진수의 나이를 계산해 보곤 했어요. 진수가 지금 18살이겠지? 대학에 갔을까? 아니면 직업을 가졌을까? 매년 6월 5일이면 선미는 변함없이 몸이 아프다며 분식집 문을 닫았어요. 그날만큼은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날이었지요. 희원이도 그날은 엄마를 조용히 내버려 두었답니다. 그런 날이면 선미는 삶은 계란 3알을 가지고 남편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삶은 계란을 깐 다음 소금을 뿌려 남편 묘 앞에 두었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진수 이야기를 했지요. 지금쯤 진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어쩌면 미국 대학에 다니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아직도 계란말이를 좋아할까요? 아마 이제는 햄버거나 피자 같은 걸 더 좋아하겠죠? 말을 마치면 선미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2000년이 되었어요. 밀레니엄 새해가 밝았지요. 그의 희원이는 대학교 법대에 입학했어요. 선미는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자랑하는 걸 멈추지 못했지요. 우리 희원이가 변호사가 될 거래요. 그 어려운 법대에 우리 딸이 합격했다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분식집 일은 더 바빠졌어요.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선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답니다. 가끔은 며칠씩 아플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쉬지 않았어요. 딸의 미래를 위해서였지요. 2002년 월드컵 때는 분식집이 특히 붐볐어요. 붉은 악마 응원단들이 경기 전후로 몰려들었거든요. 선미도 빨간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외쳤답니다. 그때는 모두가 하나 된 기분이었지요. 그 즈음 선미는 처음으로 휴대폰을 장만했어요. 딸과 연락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금세 익숙해졌답니다. 희원이와 문자도 주고받고 가끔은 사진도 찍곤 했지요. 엄마, 웃어봐요. 희원이가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밀면 선미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비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지요. 어머,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선미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느새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요. 젊은 시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딸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2007년 희원이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선미는 그날 분식집 문을 일찍 닫고 축하 파티를 준비했지요. 물론 계란말이도 빠질 수 없었답니다. 희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약간 달짝지근하게요. 엄마, 이제 제가 벌어올게요. 이제는 좀 쉬세요. 희원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선미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야,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이 가게는 엄마의 인생이야. 정말 그랬어요. 분식집은 선미의 인생이었답니다. 그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어요. 진수를 보낸 후 희원이를 키우며 살아온 모든 세월이 담긴 곳이었지요. 그래서 희원이가 변호사가 되어 돈을 벌게 되었어도 선미는 가게를 계속 지켰답니다. 2012년 선미는 두 번째 가게 이전을 했어요. 이번엔 광교 신도시 근처로 옮겼지요. 그 무렵 수원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도로는 넓어졌지요. 옛날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세상이 참 빨리 변하네. 선미는 종종 그렇게 말했어요. 가게 메뉴도 시대에 맞춰 바꿨지요. 떡볶이와 김밥 외에도 라볶이, 치즈떡볶이 같은 새로운 메뉴를 추가했어요. 하지만 계란말이만큼은 변함없이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답니다. 새 아래 계란으로 진수가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요. 희원이는 큰 로펌에 취직해 바쁘게 지냈어요. 가끔씩 시간을 내 분식집에 들렀지만 예전처럼 자주 보기는 어려웠지요. 그래도 선미는 이해했어요. 딸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우리 딸 정말 멋지지 않아요? 변호사가 됐다니까. 선미는 단골 손님들에게 자랑하길 좋아했어요. 희원이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며 기회가 될 때마다 보여주었지요. 그 모습이 좀 민망하다고 희원이가 말해도 선미는 개의치 않았답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서 그래. 2019년 희원이가 미국 교환 근무를 간다고 했을 때 선미는 너무 멀리 떨어지는 딸이 걱정되져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어요. 괜찮아요, 엄마. 1년만 있다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희원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선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하지만 딸의 성장을 응원해야 했지요. 그래서 웃으며 배웅했답니다. 그래, 좋은 경험 쌓고 와. 건강만 조심하고. 희원이가 떠난 후 선미의 하루하루는 더 조용해졌어요. 가게 일로 바쁘긴 했지만 저녁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외로웠지요. 그럴 때면 가끔, 아주 가끔 진수 생각이 더 간절했답니다. 지금쯤 진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눈물이 고였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진수를 보낸 그날의 아픔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지요. 다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뿐이었답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선미는 걱정했지요. 특히 미국에 있는 희원이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곧 희원이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엄마, 저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희원이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어요. 선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뭔데? 무슨 일이야? 제가 여기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일하는 변호사인데 결혼하기로 했어요. 선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딸이 결혼한다니요. 축하해, 희원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국제 변호사로 일하는데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데이비드라고 해요. 데이비드. 그 순간 선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건 진수의 미국 이름이었지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어요. 세상에는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요. 엄마, 들리세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은 간소하게 할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꼭 오셔야 해요. 선미는 겨우 대답했어요. 그래, 물론이지. 엄마가 꼭 갈게. 전화를 끊고 선미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진수의 흑백 사진이 담긴 앨범이었지요. 6살 진수의 모습.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은 선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답니다. 2020년 5월 뉴욕.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선미의 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토록 멀게만 느껴졌던 미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지요. 비행기 안에서 꼬박 14시간 선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답니다. 머릿속은 온통 희원이와 데이비드, 그리고 진수로 가득했으니까요. 공항 도착장, 희원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옆에는 키가 크고 단정한 남자가 서 있었지요. 눈매가 참 선했습니다. 온화하면서도 무언가 슬픈 기운이 느껴졌어요. 선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답니다. 엄마, 이쪽이에요. 희원이가 달려와 선미를 꼭 안았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딸의 품이 따뜻했지요. 하지만 선미의 시선은 이미 그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엄마, 이쪽은 제가 말했던 데이비드예요. 정식 한국 이름은 이진수라고 해요. 이진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선미의 귀에 윙 소리가 울렸어요. 마치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지요. 6살 진수가 웃으며 불러주던 엄마라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답니다. 마치 젊은 시절 남편이 살아온 것 같았죠. 입 주위의 언청이 흉터 자국도 미세하게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사위, 아니, 아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선미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지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희원이는 계속 신나게 떠들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데이비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결혼식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하지만 선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이 남자 자신의 아들이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만이 선미의 온 정신을 지배했지요. 어딘가 많이 본 얼굴 같은데요. 차를 타고 가면서 진수가 불쑥 말했어요. 선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아들이 어머니를 알아본 걸까요? 그러세요? 네, 왠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특히 어머님의 눈이요. 희원이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오빠, 그건 우리 엄마가 정이 많으셔서 그래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거든요. 뉴욕의 거리는 분주했어요. 높은 빌딩들과 수많은 사람들. 선미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지요. 이곳 어딘가에서 진수가 자랐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토록 그리워했는데 이제 와서 아들은 자신의 딸과 결혼한다니. 운명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답니다. 어머님, 많이 피곤하시죠? 저희 집에서 좀 쉬시고 저녁에 맛있는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진수, 아니, 이제는 데이비드라고 불러야 했지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오열이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만은 담담하게 지키려고 손이 달달 떨렸어요. 맨해튼의 한 아파트. 넓고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센트럴 파크가 보였지요. 선미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답니다. 엄마, 여기 게스트룸이에요. 짐 풀고 좀 쉬세요. 결혼식 준비로 다음 주까지 바쁠 거예요. 희원이가 방으로 안내했어요. 선미는 조용히 따라갔지요. 문이 닫히자마자 선미는 침대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필 희원이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진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희원이와의 결혼은? 두 사람은 피가 섞이지 않았으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지요. 저녁 식사 시간, 진수는 와인을 따랐어요. 어머님, 한국 음식이 그리우시죠? 제가 잘 아는 곳이 있어요. 내일 점심에 모시고 가도 될까요? 선미는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고마워요. 희원이가 신기한 듯 물었지요. 오빠 어떻게 한국 음식점을 알아? 거의 미국에서만 자랐잖아. 진수는 와인 잔을 돌리며 대답했어요. 사실 한국에 산 적이 있어. 거의 기억은 안 나지만 한국 음식에 대한 그리움은 항상 있었어. 선미의 손이 떨렸어요. 포크를 꼭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지요. 진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내가 6살 때까지 한국에 있었대. 심장병이 있어서 한국에서 버려졌고 미국으로 입양됐어. 양부모님이 날 키워주셨지. 두 분 다 의사셨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희원이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오빠,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 왜 이제야 말해? 진수는 어깨를 으쓱했지요. 특별히 할 말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어머님이 오시니까 갑자기 생각났어. 선미는 고개를 숙인 채 음식을 조금씩 입에 넣었어요. 맛이 느껴지지 않았지요. 그저 기계적으로 씹고 삼킬 뿐이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선미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문을 열고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봤지요. 그토록 그리워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상황이라니. 어머님 괜찮으세요? 문 밖에서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미는 급히 눈물을 닦았지요. 네, 들어오세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지요. 제가 좀 전에 보니까 어머님이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허브티를 가져왔어요. 잠이 잘 안 올 때 마시면 좋대요. 선미는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그 순간 진수의 손등이 눈에 들어왔지요. 작은 반점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진수만의 특별한 표식이었답니다. 이게 선미는 무의식적으로 진수의 손을 잡았어요. 진수는 놀란 듯 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지요. 아, 이 반점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친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일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진수는 그것을 단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한 듯 했어요. 많이 지치셨나 봐요. 푹 쉬세요, 어머님. 진수가 나가고 선미는 침대에 쓰러져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들이었어요. 틀림없는 내 아들. 하지만 이제 딸의 남자였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침묵해야 할까요? 다음 날 진수는 약속대로 선미를 한국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희원이는 법원 출장으로 함께하지 못했지요. 단둘이 식사하는 동안 선미는 계속 진수의 얼굴을 살폈어요. 남편을 닮은 눈매, 자신을 닮은 입술. 틀림없는 그녀의 아들이었답니다. 어머님, 수원에서 가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사실 양부모님 말씀으로는 수원에서 태어났대요. 선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대로 이야기를 계속하면 결국 진실이 드러날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희원이와 진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렇군요. 수원은 참 살기 좋은 곳이에요. 선미는 화제를 돌렸어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결혼식 준비로 모두가 바빴지요. 선미는 겉으로는 행복한 어머니 역할을 했지만 속으로는 날마다 괴로웠답니다. 밤마다 울었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했지요. 결혼식 전날 밤 선미는 결심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요. 그리고 영원히 이 비밀을 간직하기로 했지요. 아이들은 미국에서 살 테니 진수와 희원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이 아픔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 뉴욕의 작은 결혼식장은 화사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객은 적었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지요. 선미는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진수가 제단 앞에 서 있었지요.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선미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음악이 흐르고 희원이가 입장했어요. 아름다운 신부였지요. 진수의 눈에서 사랑의 빛이 환하게 빛났어요. 선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지요.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제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진수의 서약이 결혼식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선미는 눈을 감았지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결혼식을 볼 수 있다니 위안을 느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가 축하해주는 시간이 이어졌어요. 선미는 조용히 신랑 신부에게 다가갔지요. 축하해. 두 사람 모두 행복하게 살아. 희원이가 선미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진수도 선미의 손을 잡았지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희원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선미는 미소 짓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지요.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표가 갑자기 앞당겨졌어. 내일 아침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희원이가 놀랐어요. 엄마, 왜 그렇게 갑자기요? 좀 더 있다 가시면 안 돼요? 선미는 고개를 저었지요. 미안해, 희원아. 가게도 오래 비웠고 빨리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진수가 말했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선미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택시 타면 돼. 오늘은 두 사람의 첫날 밤인데 방해하고 싶지 않아. 결국 선미의 뜻대로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희원이와 진수는 아직 자고 있었지요. 선미는 탁자 위에 작은 편지를 남겼어요. 희원아, 갑자기 가서 미안해.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아. 데이비드는 좋은 사람이니 서로 아끼며 살거라.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이건 꿈이야. 선미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지요.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말하지 못할 진실, 영원히 간직해야 할 비밀을 안고 선미는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선미는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그저 평범한 분식집 아주머니로 아들의 장모로 살아가기로요.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이 비밀을 말하지 않기로 했지요. 아들과 딸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선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모성애의 표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선미는 다시 희원이네 분식집으로 돌아왔어요. 코로나로 인해 장사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랜 단골들이 반겨주었지요. 선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났지만 영원히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아픔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2024년 6월 5일 우리는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엎어진 생일상과 바닥에 흩어진 계란말이. 김선미의 멍한 눈빛과 사위의 분노. 그날의 사건 이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사위인 아들 진수가 집을 나간 후 선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 나오지 않았지요. 딸 희원은 문 앞에서 계속 엄마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엄마, 문 좀 열어봐요. 제발이요.
그날 밤 진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희원의 전화를 받았지요. 어디에요? 엄마가 방에서 안 나와요. 너무 걱정돼요. 진수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쓰였지요.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곧 갈게. 다음 날 아침 진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선미는 사라진 후였어요.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은 텅 비어 있었지요. 작은 메모지만 남아 있었어요. 미안해. 잠시 혼자 있을게. 희원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진수가 말렸어요. 잠깐만 말할 게 있어. 진수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지요. 사실 어제 내가 그렇게 행동한 데는 이유가 있어. 희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내가 여태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국으로 임시 발령이 난 후에 최근에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 입양기관에 의뢰했었어. 그리고 어제 낮에 전화가 왔어. 희원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계속 들었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어제 난 알게 됐어. 내 친어머니가 장모님이라는 걸. 희원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지요. 내 엄마가 오빠 엄마라고? 그게 말이 돼? 희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난 친부모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컸어. 양부모님이 잘해주셔도 학교에선 따돌림을 당하고 힘들었지. 입양 가기 전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음식이 계란말이었어. 나에게 제일 중요한 기억이었어. 그래서 어제 그 사실을 물어보려고 집에 갔더니 계란말이를 보고 진수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두 사람의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희원이 천천히 말했지요. 그래서 엄마가 매년 6월 5일마다 가게 문을 닫았던 거구나. 진수의 눈이 커졌어요. 어제 내 생일이 6월 5일이잖아. 그럼 장모님이 매년 6월 5일을 기억했다는 거야? 희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6월 5일마다 엄마는 몸이 안 좋다며 분식집 문을 닫았어요.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죠. 진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아프다는 이유로 버림받은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죠. 그리고 갑자기 일어났어요. 어머님 방을 확인해 봐야겠어. 두 사람은 선미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지요. 진수가 옷장을 열었어요. 옷이 많지 않았고 맨 구석에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어요. 이건 뭘까? 희원이 다가왔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엄마가 항상 잠가두셨던 것 같은데 상자는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된 자물쇠라 진수가 조금 힘을 주자 쉽게 열렸지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앨범, 작은 통장, 그리고 낡은 편지 뭉치가 있었어요. 진수가 앨범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젊은 여자와 남자의 사진이 있었지요. 젊은 김선미와 낯선 남자였어요. 이분이 희원이의 아버지신가? 희원이 중얼거렸어요. 아니에요. 엄마는 오빠를 입양 보낸 후에 저를 만났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작은 아기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갓난아기였어요. 뒷면에는 진수 1982년 6월 5일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진수는 계속 앨범을 넘겼어요. 아기가 자라는 모습, 3살, 4살, 5살. 마지막 사진은 6살쯤 된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사진이 없었습니다. 희원이 작은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40년이 넘은 오래된 통장이 여러 개 있었죠. 표지에는 진수 학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입금 날짜는 어제였어요. 그것도 40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입금 내역이 있었어요.
엄마가 40년 동안 오빠를 위해. 진수는 편지 뭉치를 꺼냈어요. 가장 위에 있는 편지 봉투에는 나의 아들 진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지요. 봉투를 열자 오래된 종이가 나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진수야,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될지는 모르겠구나. 하지만 엄마는 매년 내 생일마다 편지를 쓰기로 했어. 너를 보내야 했어. 미국으로. 내 심장을 고치기 위해서. 엄마가 함께 갈 수 없어서 미안해. 엄마는 이 아픔을 어떻게 견딜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살아야 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것만이 엄마의 소원이야. 1987년 6월 5일 엄마가. 그 밑으로 수십 통의 편지가 더 있었어요. 매년 6월 5일마다 쓴 편지들이었지요. 진수의 손이 떨렸어요. 매년 내 생일마다 혼자 울었던 거야. 진수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어제 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답니다. 냄새나는 싸구려라고. 내가 뭐라고 했지. 희원이 진수 옆에 앉았어요. 오빠도 몰랐잖아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제 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난 화가 났어. 내가 왜 버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그래서 집에 와서 그 계란말이를 보는 순간 다 알고 있으면서 가식을 떤다고 생각했어.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난 버려진 게 아니라 살라고 보내진 거였어. 진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를 찾아야 해. 어디 계실 것 같아? 희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눈을 크게 떴지요. 아, 광교호수공원. 엄마가 가끔 혼자 산책하러 간다고 하셨어요. 특히 기분이 안 좋을 때. 두 사람은 서둘러 차에 올랐어요. 해가 저물고 있었지요. 진수는 차를 광교호수공원으로 몰았어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난 그렇게 행동했을까? 진수는 계속 자책했어요. 희원이 진수의 손을 잡았지요. 오빠도 모르는 일이었잖아요. 자책하지 마요. 공원에 도착했을 때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호수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한참을 찾아도 김선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분리수거장 뒤쪽 벤치. 엄마가 그곳이 조용하다고 하셨어요. 희원의 말에 진수는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지요.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는 작은 실루엣. 그것이 선미였어요. 어머니. 진수의 목소리에 선미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을 쥐고 있었지요. 진수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어요. 진수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선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쳤지요. 왔어? 어떻게 여기를?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수는 그대로 선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니, 제발 도망치지 마세요. 두 번 버리면 정말 안 돼요.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요. 어떻게 알았어? 진수는 고개를 들어 김선미를 바라봤어요. 어제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친어머니가 누군지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선미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동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선미는 여전히 뒷걸음질 쳤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계란말이를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6살 때의 기억.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계란말이.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진수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분노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찾지 않았는지.
하지만 어머니 방에서 그 상자를 보고 나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40년 동안 매년 제 생일에 쓰신 편지들, 매달 저축하신 학비 통장, 진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날 버린 게 아니라 살려주신 거였어요. 심장병으로 죽어가던 저를 희원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선미는 천천히 진수에게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진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너를 보내고 나서 살고 싶지 않았어. 선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수의 가슴에 깊게 박혔어요. 하지만 살아야 했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진수는 선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찾아보셨어요? 저를?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번 입양기관에 문의했지만 그쪽에서도 정보를 주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매년 내 생일에 편지를 쓰고 계란말이를 만들고 계란 삶아서 네 아버지 산소에 가는 게 전부였지. 진수는 선미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에 댔어요. 수술 흉터가 있는 곳이었지요. 덕분에 살았어요. 양부모님이 심장 전문이셔서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어요. 선미의 손가락이 진수의 셔츠 위로 흉터를 더듬었어요. 매일 기도했어. 내가 수술을 잘 받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그게 내 유일한 소원이었어. 진수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선미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지요. 엄마. 진수의 입에서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이 나왔어요. 선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지요. 진수가 얼른 일어나 선미를 안았어요. 엄마,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제발. 희원이 천천히 다가와 두 사람을 함께 안았어요. 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지요. 엄마,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혼자서 그 모든 걸. 선미는 희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할 수 없었어. 너희가 행복하길 바랐으니까. 진수가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했어. 세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40년이 넘는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린 것 같았지요. 광교호수 위로 떠오른 달이 세 사람을 비추었어요. 수면에 반사된 달빛이 마치 눈물처럼 반짝였지요. 광교호수 공원의 그날 밤 이후 세 달이 지났어요. 새알 식당이라는 새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지요. 예전 희원이네 분식집 자리였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공간이 되었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온기와 계란 지글지글 익는 소리가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김선미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어요. 그 미소는 40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행복의 미소였지요. 주방에서는 진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있었답니다. 엄마,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휴일이라 아이들이 돕겠다고 왔어요. 선미는 아들에게 다가가 살며시 손길을 보탰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이렇게 간장 한 방울 더 떨어뜨리면 맛이 더 깊어지지. 두 사람의 손길이 오버랩되는 순간 40년의 시간이 마법처럼 사라졌지요. 주방 입구에서 희원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진수 내외는 미국에 가서 집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미국 로펌의 한국 지사에서 일하며 한국에 정착했거든요. 평생 찾아 헤맸던 자신의 뿌리와 어머니를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지요. 희원도 기꺼이 그의 결정을 지지했답니다. 손님들 계란말이 정말 맛있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딸 희원이 주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진수는 뿌듯한 표정이었지요. 역시 우리 엄마의 비법이 최고지. 그 말에 선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엄마라는 말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오후 들어 잠시 손님이 뜸한 시간, 세 사람은 한쪽 테이블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레 부친 계란말이 한 접시가 놓여 있었지요. 셋이 함께 먹으니 더 맛있네요. 희원이 말했어요. 선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는 아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선미는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 아이를 잃고 다른 아이를 얻었던 그녀가 이제는 둘 다 찾았으니까요. 식당 벽에는 새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광교호수공원에서 찍은 세 사람의 사진이었지요. 저녁이 되고 식당 문을 닫은 후 세 사람은 함께 퇴근길에 올랐어요. 이제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지요. 선미가 살던 작은 집을 조금 더 넓혀서요. 아버지 묘소에 내일 함께 가요. 진수가 말했어요. 선미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지요. 정말? 너 아버지를 뵙고 싶어?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인사드리고 싶어요. 잘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 완전히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집에 도착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진수는 어머니의 구석구석을 돕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웠지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계란말이 맛은 정말 그대로네요. 기억 속에 있던 바로 그 맛이에요. 질리지도 않는지 저녁 반찬으로 또 계란말이를 해달라던 진수가 말했어요. 선미는 깜짝 놀랐지요. 기억했던 거야? 그 어린 나이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일 선명한 기억이었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계란말이. 양부모님이 미국식 음식을 해주실 때마다 그 맛이 그리웠어요. 선미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을 꼭 안았지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진수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기다릴 가치가 있었어요, 엄마. 제가 살아있는 건 모두 엄마 덕분이니까요. 희원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어요.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진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매년 6월 5일에는 문을 닫지 말고 특별 이벤트를 해요. 새알의 날이라고 해서 모든 손님에게 계란말이를 나눠주는 거예요. 선미와 희원은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지요. 좋은 생각이야. 이제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 되는 거지. 창문으로 별빛이 쏟아지는 밤, 김선미는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내쉬었어요. 더 이상 마음에는 무거운 짐이 없었지요. 오랜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셔요.